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에 따른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예약 다 하고 공항 갔는데 내 비행기 자리가 없다? 황당하겠죠. 대처법 알아봅니다. 자, 먼저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랙은요. 하늘 높이 날아라. 저 그 노래 알아요. 이 노래 아세요? 네. 이게 라이너스의 연이란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의 주인공을 티키타카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아, 깨알 예고. 네. 근데 지금은 쇼츠트랙 시간이잖아요. 이게 쇼츠트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5, 4, 3, 2, 1, 발사. 오, 뭔가 하늘로 두둥실 떠오릅니다. 순식간에 날아오르면서 이 보시면 아래 마을도 보이고 뭐 들판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계속 올라가서 구름 위까지 날아가는데요. 이 주인공이 경남 김해 분성고등학교의 과학 동아리 친구들입니다. 카메라가 부착된 헬륨 풍선을 우주로 날린 거죠. 어디까지 갔을까요? 자, 지금 거제도 보이고 대마도까지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 네. 풍선이 1시간 40분을 날아서 고도 33km 성층권까지 도달했습니다. 네, 지금 영상이 환상적입니다. 네. 뭐 영화 인터스텔라 같기도 하고요. 아, 이걸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찍은 거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지에서 100km 떨어진 경남 의령에 착륙을 했는데 풍선에 부착한 GPS 덕분에 회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트랙. 잡았다 요놈들입니다. 요놈이라고 하면 실행코 오늘 좀 거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일단 들어보시죠. 자, 앞에 흰 차 보이세요? 네. 예, 경찰이 여기 내리세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예. 아무 반응이 없고요. 예. 신호가 바뀌니까 심지어 경찰을 치고 저렇게 달아나려 합니다. 예. 바로 그때 흰 차 걸어박는 화물차 앞에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저 흰차 이제 잡은 거죠? 네. 범인 누구였습니까? 자, 삼관왕입니다. 무면허, 10대 절도차였습니다.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제약받기 싫다라며 차를 훔쳐서 가출하던 길이었던 거죠. 경찰 이야기 들어볼까요? 관내 순찰 중에 저희 앞에서 이제 좀 난폭 운전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차량을 좀 발견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단봉을 이용해서 시야를 다 차단하고 이제 신분이 좀 도와주셔서 이제 도주로가 차단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차에서 하차하면서 그나저나 저 화물차 운전자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인명피해가 날까 봐 본능적으로 본인의 차량을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검거를 제대로 도와준 거죠. 그렇습니다. 이 차를 훔치고 운전한 중학생 구속됐고요. 나머지 10대 2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포상금과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다네요. 세 번째 트랙은 별걸 다 굽냅니다. 한창 배고플 시간인데 그렇죠. 뭘 굽습니까? 삼겹살, 닭갈비? 닭갈비는 어제 우리 같이 먹었잖아요. 예. 오늘 구운 건 무려 얼음입니다. 얼음을 구워요. 보시면 지금 숯불 위에 놓인 네모네모 얼음 보이잖아요. 예. 양념을 막 바르고 깨도 뿌려서 네. 뭐 맛있게 구워냅니다. 예. 변형으로 막 소스를 뿌리는 방법도 있어요. 황당한데 네. 어디예요 이거? 이게 중국인데요. 예. 원래 중국 동북 지역에서 즐겨 먹는 요리인데 요새 아주 핫하다고 합니다. 이거 다 굽고 나면 양념만 남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안 녹습니까? 그러니까 녹기 직전까지만 굽는다 그래요. 뭐 아이스크림 튀김도 있잖아요. 여름천 별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별걸 다 굽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트랙입니다. 오빠 차 뽑았다. 소 데리고 가. 예. 뭘 데리고 가요? 소. 예. 음모. 소요. 진짜 쏘네요. 예. 여기 또 어디입니까? 자, 저기는 예. 미쿡. 예. 미쿡입니다. 예. 도로 위에 달리는 흰 차가 있고 조수석에 보이시죠? 거대한 뿔을 휘날리며 조수석 드라이빙을 살아있네요. 즐기는 그럼요. 얼룩 황소입니다. 예. 한두 번 타본 솜씨가 아니에요. 저 차 앞에 또 막 뿔장식을 막 해놨네요. 맞습니다. 자, 이 운전자 아예 조수석을 개조해서 무려 7년 동안 몸길이 3m에 무게가 1톤에 달하는 황소를 태우고 다녔대요. 아까 소 표정 보셨죠? 네. 왜들 그래? 뭐가 문제야? 황소 처음 봐? 뭐 이런 거죠. 아니 보통은 이제 뒤에 태워야죠. 뒷자리가 상석이긴 하죠. 아니 그 뒷자리 말고 예. 트럭 뒷자리에 태워야 되잖아요. 상식의 틀을 깨야 예. 됩니다, 박인. 예. 네. 자, 아무튼 신고가 들어갔는데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거 무슨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도 문제죠. 이 차량 시야가 가려졌다. 적재물, 황소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구두 경고만 하고 비가 조치를 했답니다.
자, 지금까지 쇼트트랙 달려봤고요. 금요일 퇴근을 향해서 마저 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규스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죄가 되지 않아서 당장 수사를 멈추라는 의견이 다수인데 영장을 청구한다? 그 사이에 바뀐 팩트는 뭔가요? 대통령의 개입을 언급한 거 말고 뭐가 더 있나요? 재판을 받읍시다! 네, 규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민주당 김유정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뉴스오브 처음이신데 네. 모시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자주 불러주십시오. 오시고요. 네. 김유정 의원님이랑 같이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예, 네, 많이 저도 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영상을 보셨다시피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사망한 최상병 사건 수사 개입 논란을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혐의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그런데 이제 박 대령의 입장은 사단장 혐의는 빼라. 윗선 대통령실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낸 그런 상태입니다. 박 대령 측은 입막음용 영장 청구라고 반발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군사법원 출석 장면을 잠깐만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후 박정훈 대령이 현 시각부로 동기 없이 전후 없이 혼자 시궁창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의 노래 팔강모 사나이를 불러 정의를 수호하는 우리 해병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불바다 헤쳐간다 우리는 해병 팔강모 사나이 우리는 멋쟁이 팔강모 사나이. 네, 이제 박 대령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동기들이라 그래요. 네, 박 대령 동기들이 불러준 팔강모 사나이. 자, 먼저 오늘 이 장면 혹은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변인 먼저 드릴까요? 네, 이 박 대령이 뭐 할 말이 많겠죠. 예. 그동안 뭐 수사를 지휘했다가 지금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의 신분이 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신분이 무엇인가? 군인이지 않습니까? 군인의 본분은 이 명령 체계를 따르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정말로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결정과 관련해서 억울한 것이 있다. 정말 사회에 이것을 알려야 한다.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군복을 벗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저렇게 동기들까지 동원을 해서 저런 식으로 해병대 전체가 뭐 동기만이라도 예. 본인을 지지하는 듯한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예. 이 본인의 순수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 행동으로 보여요. 정치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예,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진실에 다가가서 뭔가 밝히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은 예.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에서 이걸 다투는 것이 맞다. 예. 이것은 군인 신분으로서는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유정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2013년의 윤석열이 2023년의 윤석열을 부정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의 강직함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명언을 남기면서 오늘날 대통령에까지 이르렀는데 제대로 수사한 강직한 군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국민들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이 과거의 그 당신의 모습을 돌이켜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실 수가 있는가라고 예.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해병 전우들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강직함과 끈끈함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저렇게 쉽게 나와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참 군인의 모습을 그 예. 친구 동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처음에는 집단 항명의 수계라고 하더니 갑자기 항명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왜 동일한 사안에서 이런 식으로 그 어마어마한 집단 항명 수계라는 12.12 사태 이후에 한 번도 붙여지지 않았던 그런 죄명을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수사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서 재발 방지해달라라는 게 대통령의 요구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예. 육사단위는 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예. 그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러는 사이에 40 며칠이 지나버렸는데 예. 최수병 사망 그 해병의 사망 사건은 지금 오리무중이 돼버렸잖아요. 그 유가족들의 한은 또 어떻게 풀 겁니까? 본질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말씀하셨고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박대령이 낸 군검찰 이제 진술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에 해병대 사령관과 나눈 대화라고 하는데 박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사령관이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에 수사 결과 발표가 취소됐다고 답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박대령이 정말 VIP가 맞느냐 재차 묻자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도 주장을 한 상황이에요. 진술서 상으로. 반면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VIP란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통상 이제 VIP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누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실이 외압을 가했다는 이제 얘기인데 무엇 때문에 그럼 외압이 뭐고 왜 가했냐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예. 지금 박대령 측의 주장은 해병대 그 사령관 사단장이죠. 1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느냐 여부, 1사단장이 포함되냐 여부, 이첩 명부에 그걸 예. 가지고 뭐 자기는 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빼라고 했다 뭐 이 얘기인데 예. 지금 거기에 이제 대통령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경로해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밖에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뭘로 증명이 됩니까? 그러면서 자꾸 대통령실의 외압이라는 식으로 가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현역 대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군을 믿고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국민이 이 대령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모양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창군일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박 대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저도 그 수사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 박 대령이 본인 생각과 다르게 뭔가 결과가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구속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예. 결국 군인 신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판단 아니겠어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지금 이 용산에서 어떤 외압 이 부분을 빼고 예. 박 대령의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군인 신분으로 적절하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예.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방법론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본질이 가려지고 있는 이 상황 박 대령이 방법을 잘못 채택했다 이렇게 예. 보는 겁니다. 반드시 이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수사 되어 결과를 있죠. 이제 경찰에 넘기게 되는. 네. 그래서 열심히 잘 수사했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잘 짚어서 넘기기까지 했는데 걷어온 거잖아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은 누군가는 진실을 얘기하고 누군가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최상병 시점이 공교롭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바로 이제 대통령이 이런 경로를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바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박정훈 대령이 저런 있지도 않은 일을 진술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그러면 VIP가 경로했다는 얘기를 사령관한테 들었다라는 얘기를 굳이 지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인은 그 소명대로 잘 수사를 했고 그거를 장관 결재까지 맡아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항명이다, 집단 항명 수괴죄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 정말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예. 과연 상식적인가? 제가 반문할 수밖에 없고요. 예. 오죽했으면 그 법리적 그 도움을 받았던 해군 검사가 예. 수사 자료 국방부 검찰단에 넘어가면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사본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련의 상황을 40여일 동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자식을 군대 보내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날린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겠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아까 수사 원인을 제대로 해서 재발 방지하라고 하셨던 그 대통령과 그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진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같은 분이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했다고 말씀하신 박정훈 그 부분 대령의 이제 주장이에요. 주장에 그러니까 따르면. 제가 주장이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주장하면 그 진술에 따르면이라고. 그 두 말씀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앞에 말은 분명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이 문제가 글쎄요. 그러니까 계속 박 대령의 말이 진술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가려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이제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상황을 가려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된 이상 예. 일단 뭐 가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원에 의한 어떤 얘기잖아요. 이게 예. 이렇게 들었다. 예. 이렇게 얘기한 걸로 들었다. 그리고 한쪽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이거 밝힐 방법이 있을까요? 뭐 특검을 하든 뭘 하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접했는데 예.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진 경우가 있었느냐.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 대령이 애초에 방법을 잘못했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 대령이 수사를 지휘한 입장에서 수사 예. 실무를 지휘한 입장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 뭔가 본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 현명한 방법을 택했어야 하는데 지금 본질이 사라지고 최상병 관련의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군 명령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감이 드는 거. 이 상황을 박 대령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공공해야지. 지금 보면은 잘 모르는 이 상황을 다 모를 겁니다. 예비역 이 동기들은 예. 나와서 해병대 노래 부르고 뭐 맨날 나와서 군 관련한 얘기 막 하는 어떤 시민단체분 그리고 변호사 맨날 나오는 변호사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회견하고 이 모습은 그냥 정치인의 모습이에요. 네.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거를 그 동기들이 정말 모르실까요? 일반 국민들도 다 낱낱이 뉴스법에서 알고 계시는 일을 저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영장 청구 사유가 그 수사 자료를 이첩했다는 게 항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언론에 나가서 그것도 이제 유일하게 한 번 나간 게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하는 KBS에 나가서 했다는 거죠. 명예훼손 혐의. 그게 명예훼손이고 예. 실명을 밝힌 게 증거인멸이라는 겁니다. 이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수사해서 장관 결재받은 거를 장관은 확신 없이 결재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국방부 장관 경질부터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영장 이제 심사 결과가 오늘 나올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대통령이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홍범도 장군 흉상도 두 분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공산당 가입 경력이 논란이 된 건데 육군사관학교가 결국 밖으로 옮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한 말이 있는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독립기념관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예. 이제 육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폐쇄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독립기념관은 개방적이죠. 모든 국민들이 다 가보실 수 예.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에 모시면 예. 우리 홍범도 장군의 그런 독립 지사로서의 업적을 예. 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이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침을 주거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육사나 이 보훈부 장관의 방금 그 논리 같은 부분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다시 더 잘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예. 홍범도 장군에 관련한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생각하니까 예. 마치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의 그 업적을 폄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고 지금 문제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 교정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근데 그럼 육사가 어떤 곳이냐? 육사는 우리 군의 중추인 장교들을 육성하는 학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장교가 될 학생들이 보고 배워야 될 롤모델들만 쭉 있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홍범도 장군이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은 맞지만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것은 맞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 있어서 소련군 대위로 복무를 했다든지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다든지 그 행적들이 과연 우리가 공산군과 싸웠던 그 이력을 갖고 있는 국군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예. 이게 맞느냐. 그래서 이분은 독립운동에 있어서의 업적을 기려서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게 맞겠다는 게 저희의 논리예요. 예.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론이 딱히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의 당론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육사 교정에 있는 흉상을 옮기는 문제에 뭐 예. 당론이 개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뭐 당론과 관계해서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크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틀리거나 역사적으로 뭔가 뭐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 싶어요. 육사 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립기념관으로 모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방부가 아까 그 최일병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방부가 이렇게 할 일이 없는 데인가 싶어요. 정말 우왕좌왕하고 원칙도 없이 군기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드는데요. 처음에는 5 그 흉상을에 대해서 뭐 전부 다 옮긴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반발이 크니까 홍범도 장군만 옮긴다고 했다가 뭐 이제는 백선엽 장군 흉상이 오네, 메가더 장군 흉상이 오네 이런 말까지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립기념관이 더 이렇게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면 나머지 4개 흉상은 왜 또 육사박물관에 또 보관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청년들과 만나가지고 조금 있으면 구직 앱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대통령 후보가 시간여행자인가 이런 얘기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지금 뒤로 가시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빨간색 당 색깔을 정했을 때 예.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서 이 이념 논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념의 깃발을 들고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 싶어요. 취임사에서 통합이나 협치가 왜 빠졌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뺐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착오적인 색깔 논쟁을 통해서 더군다나 항일 독립, 우리 무장했던 이 투사들의 영웅까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 영웅들까지를 이렇게 색깔을 씌워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회의를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쉴 틈 없이 달리고 있는데 잠깐 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싱크 열전. 그제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해당 부분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이 정부는 과학적으로 전부 다 검증되었고 정부가 과학자들을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즉각 토론을 요청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도쿄 전력의 입이 되어 버렸어요. 일본 정부의 입이 아니라 이젠 도쿄 전력의 입. 잠깐만요. 저 이제 말씀을 듣고 답을 하시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도쿄 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개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습니까?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할 게 없습니다. 중요하죠. 사례가 2가지가 있는데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글쎄요. 전례 없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총리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까? 예,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의원님께서 총리의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는 가르치지 마시고요. 답변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시고 지금 총리의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시질 않지 않습니까? 아니 충분히 듣고 있잖아요. 계속 방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시간을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주적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 보세요. 또 안 들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면서 글쎄요, 뭐 정치권도 그렇고 뭐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한 총리가 이전과는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 때 말했다고 하는 주저 말고 싸우라 이런 주문 때문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뭐 해석이죠. 예. 뭐 공교롭게도 그렇게 시점을 맞물리게 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나온 기동민 의원의 이 질의 태도와 한덕수 총리의 이 답변, 이 상황 영상을 보시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저렇게 실수 없이 몰아치고 안 듣고 뭐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고 총리를 면박 주고 하면 어떤 총리라도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기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뭐 화라고까지는 제가 말하지는 않겠는데요. 예. 거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거를 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했다? 그 야당에서 그 해석하시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짧게 들을까요? 총리가 정치 경험이 짧았던 그 대통령의 보완제 역할을 해달라. 예. 그래서 두 번째 총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 기억에 남는 건 잼버리 대회 때 화장실 청소한 거밖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택시 요금 1,000원이라고 한 것, 그다음에 예. 버스 요금은 2,000원이라고 한 것,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 말이 바뀌고 좀 뭔가 이 국정을 좀 잘 살펴서 정책도 좀 조율하고 이런 역할을 총리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의경 부활한다 그랬다가 하루 만에 또 접었고요. 예. 또 스쿨존에 뭐 속도 조절 제한한다는 거, 예. 밤에를 뭐 더 높인다는 거 이런 것도 또 없던 일 됐고요. 예. 뭐 이런 것들로 봐서 총리마저 우왕좌왕하고 계시는데 예. 대통령이 공격 개시한다고 저렇게 언성 높이면서 싸우는 태도만 보이면 예. 과연 이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네.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얘기 짧게 할게요. 저희가 사진으로 오후 한 컷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제 지금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흰 천막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하는 천막. 공교롭게도 윤 원내대표가 바라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단식 투쟁에 대해서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단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방탄 단식입니까? 제가 방탄이라는 말을 뭐 저까지 예. 거듭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다는 말에는 제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 없다. 단식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럼 누구의 최후의 수단이냐? 약자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느 당의 대표입니까? 원내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원내 제1당의 당수예요. 그런데 약자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분이 단식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국회에서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사 갑자기 단식을 하면서 나는 아무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떤 것에 대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냐? 국민들께서 아시는 거예요. 본인 관련한 사법 리스크, 그거 외에는 답을 찾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꾸 방탄단식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구 전략 반드시 세워놓고 들어오셨어야 한다. 예.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단식? 단식은 뭐 그 전에 예. 그 모두 발언에서 하셨던 세 가지 예.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제대로 15개월간 윤 정부의 실정을 잘 짚으셨는데 예. 그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내용들만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예. 국민에게 사과하고 오염수 반대하고 전면 개각 통해서 국정 쇄신하겠다. 이런 말씀을 국민과 기자간담회 통해서 기자회견 통해서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단식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방탄 아니야? 이거 검찰 수사 패려는 꼼수 아니야? 라는 얘기 듣지 않도록 지금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여기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대 원룸에서 사회 속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언제나 유쾌한 신변보호 신유진 변호사, 네,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죠. 서준배 경찰대학교 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인사를 나누셨어요. 네. 우리 서 교수님은 또 그 대전 충남 지역에서 또 경찰 생활도 오래 하셨다고. 예, 20년 동안 강력팀장도 하고 경찰 생활 20년 동안 하고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아, 강력팀장 하시고. 예, 뭐 수사, 뭐 진흥팀장, 강력팀장 네. 다양한 분야를 많이 했습니다. 뭔가 인상은 엄청 막 금융범죄 이런 거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강력팀장 이제, 하셨군요.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쪽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활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휴가 끝물이긴 하지만 아직도 여행 많이 떠나시고 또 추석에 또 황금 연휴도 다가오잖아요. 자, 그런데 큰맘 먹고 비행기 1등석을 예약했는데 이코노미로 바뀐다면 혹은 말도 없이 예약한 내 자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내 자리 어디 갔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걸스데이 출신 해리 아시죠? 네. 배우 해리. 네. 해리가 덕선이 나왔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국 여행을 갔다가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비행기 좌석까지 미리 지정을 했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예매했나 봐요. 네. 그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 자리를 강제로 줬다. 마음에 안 들면 다음 거 타든지 아무튼 환불은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아무튼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두 분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이게 오버부킹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네. 저는 이런 일은 없었지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예. 오히려 이제 국내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는 네. 해외 출장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버부킹으로 자기가 이코노미를 예약했는데 오버부킹이 됐다. 그래서 무료로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해준 사연은 굉장히 미담이죠. 그건 굉장히 요새 말로 개를 탄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뭐 1등석을 이코노미로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못하게 하거나 경험 있으세요, 서 교수님? 저는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버부킹은 항공사의 아주 오래된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빈자리가 나면 항공사는 적자를 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정원보다 일정 비율 이상 예약을 받아놓는데 사실 이 같은 경우가 이제 누구한테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특정 항공사에서만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이 오버부킹이라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게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한마디로 오버, 넘치게 부킹, 예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약해놓고 노쇼 안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캔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면 100자리면 한 120석을 예약을 받아놓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 나타나면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버부킹 문제가 벌어지는 건데 근데 그럼 지금 해리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1등석을 샀는데 갑자기 더 싼 좌석을 주고 그냥 무조건 타. 좀 납득이 사실 안 되고 이 오버부킹이라고 하는 게 항공사의 편의를 위한 거긴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근데 이게 오버부킹이 가능은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오버부킹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네, 오버부킹 자체가 뭐 10% 때로는 뭐 20% 그 각 나라의 규정에 따라서 뭐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반드시 보상을 해줬을 때 이 제도가 법적 효력 안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오버부킹 우리는 무조건 가능하고 그에 대한 피해는 전혀 책임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버부킹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오버부킹해서 생긴 피해를 보상을 안 해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뭐 델타 항공 지금 아까 해리가 탔다던 그 비행기 표인데 1등석 표랑 이코노미 표 몇백만 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보상 안 해주면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델타 항공, 미국 항공사는 좀 악명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오버부킹 비율 굉장히 높다고. 그러니까 이 오버부킹은 그 피해 보상 규정이 유럽이나 이 미국이나 나라마다 약관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특히 이제 이 델타 항공에서 계속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이제 비율이 높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 인종차별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배 떨어지면 이제 까마귀 날고 배 떨어지면 까마귀가 잘못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게 아시안 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델타 항공 측이 해리한테 사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했대요. 쉽게 말해서 배째라 마인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이 오버부킹으로 뭐 좌석이 다운그레이드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비행기를 못 타는 사례가 뭐 흔히 좀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요새 굉장히 핫한 그 여행 유튜버 곽튜브라고 아세요? 네, 압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곽튜브가 멕시코 여행 중에 그 비행기 타기 직전에 자리가 없다, 못 탄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I don't get it. Yeah, but the ticket is subject to availability because now the flight is oversell. No, I bought ticket already. Yeah, 3 days ago. Yeah, Volaris can oversell the flight. I don't have more seats for you. I can send you in standby. Standby? Yeah. 그러니까 스탠바이면 대기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무작정 대기를 일단 해봐라라고 예.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쇼라든지 당일 취소가 있을 경우엔 태워주겠다라는 네. 건데, 이거는 완전히 항공사의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갑질이죠. 아무런 대응 없이 예. 그냥 공항에 와서 다음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있는데 그런 일정 모두 다 상관없고, 우리는 오버부킹했고 네. 당신은 자리가 없으니 대기해라. 우리 그다음 모른다. 네. 이렇게 무대응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사실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이동 중에 일어난 일이고 네. 또 여행지에서 다음 여행지로 가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추후에 법적 대처를 네. 잘 하기가 어렵고 특히 해외 항공사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말도 안 통하고. 네, 예. 잘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보상을 안 해줬다고 그냥 나 너무 불이익 당했어라고 끝낼 게 아니라 예. 반드시 이 보상책에 대해서 내 다음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손해본 그 액수에 대해서 만약에 하루를 더 묵어야 되면은 뭐 숙박비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반드시 챙겨야 돼요.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네.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그 부분이 좀 네, 사실 이게 열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항공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기도 사실 어렵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딱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네. 이렇게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또 이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항공사에서 다 마무리해 주는데 지금 해리가 문제된 그 델타 항공사 같은 경우는 봐도 그냥 우린 답해줄 게 없다라고 무대응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네.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자, 방금 서 변호사가 언급을 했는데 그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국내 항공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해준 보상 기준이 있죠.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미리 보상 기준을 알아둬야 됩니다. 예. 보상 기준을 그 나라마다 다 다르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 기준이 잘 돼 있는데 우리 나라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약관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에 잠자는 사람은 보상을 이제 받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네. 생각을 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보상 규정 그 국제에서 이제 분쟁 기준을 잘 참고하셔서 네. 이 분쟁 기준을 항공사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 국제선 분쟁 해결 기준이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항공사가 대체편을 제공을 안 하면 일단 비행기표 환불해줘야 되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혹은 뭐 한 $600 정도 줘야 되고 대체편 제공을 만약에 안 해준다라고 하면 환불 플러스 뭔가 배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 또 그래픽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단거리 비행을 했어요. 한 4시간 이내 비행을 했으면 그리고 4시간 이내 비행인데 이제 그 이후에 항공편을 4시간 이내로 줬으면 200, 그다음에 네. 더 오래 기다려야 되면 400, 뭐 이런 식으로 비행 시간, 네. 대기 시간에 따라서 그 보상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 오 패밀리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300까지도 보상해주는 그 꽤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해주네요. 예, 예. 오, 그렇군요. 자, 예전에 그 한번 비행기에서 오버부킹 됐다, 자리 없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손님을 끌어내리면서 폭행을 한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네. 유나이티드 항공사였어요, 당시에는.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그러니까 승무원을 태우기 위해서 이미 항공에 탑승한 네. 승객들을 4명을 임의로 지정을 해서 내리라고 한 겁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였는데 네. 내가 수술 일정이 있고 이거는 꼭 가야 된다. 난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무자비하게 끌고 내리다가 완전 끌어내린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뭐 부상을 입고 네. 피도 흘리고 저렇게 아주 끌어내려지는 굉장히 수치를 당한 일이 있는 거죠. 제가 당시에 저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저 베트남계 의사가 얼굴에 굉장히 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뭐 유나이티드 항공 불매 운동까지 일고 했었어요. 근데 네. 또 굳이 아시안계로 네. 보이는 베트남계 미국인을 끌어내린 거 왜 그랬냐? 또 네. 인종차별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아무튼 뭐 항공사들이 뭐 이렇게 너무 갑질식의 행태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데 우리도 이런 사건을 네. 보도하면 그제서야 사과를 하고 그게 이게 문제죠. 크게 보도가 되면 그제서야 사과를 하지 이게 전혀 보도가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피해를 봤을지 맞습니다. 오히려 추측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오버부킹 휴가철 앞으로 황금 연휴 때 규정 같은 거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네. 님은 먼 곳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근 벌어진 강도 사건들 그리고 또 해외로 도피한 범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제죠. 지난달 30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2인조 강도가 경기 평택의 한 환전소를 털었습니다. 60대 여성 직원을 총기로 보이는 물건으로 위협을 한 뒤에 8,000달러, 약 1,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지금 이제 CCTV에 도주하는 모습인데 차를 타고 도주를 하거든요. 저 차조차도 이제 훔친 차를 타고 도주를 한 겁니다. 목적지는 다름 아닌 공항이었어요. 자, 지금 이 두 남성, 이제 국적이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두 남성인데 이 중에 한 명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을 쳤고 나머지 한 명은 공항에서 이제 출국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단 말이죠. 말인즉슨 한 명을 놓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범행 후 4시간 40분 만에 출국해버린 범인, 왜 놓친 겁니까? 예, 과거에 이제 강력범죄자들은 단순하고 좀 우발적이어서 경찰이 쉽게 검거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강력범죄자들은 아주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CCTV가 있는 곳을 피해 다니고 또 환복을 하고 심지어 이제 이동 수단을 막 복잡하게 바꿔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신원을 확인하는 게 주로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피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좀 이렇게 범행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 면밀하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추적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군요. 자, 근데 아까 그 8,000달러 들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영화 범죄도시 같은 거 보면은 왜 내가 수표 번호 기록해놨다, 돈 쓰면 추적된다 하잖아요. 이렇게 훔쳐간 돈 쓰면 추적 못합니까? 사실 수표는 이제 추적이 가능한데 최근에 자금 세탁은 굳이 수표를 쓰지 않더라도 이제 가상자산이나 뭐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뭐 골드바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수표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죠. 현금은 그럼 추적 못해요? 현금은 사실 어렵습니다. 현금은 좀 어렵군요. 이렇게 해외로 도피를 하면 골치가 아파질 것 같아요.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또 송환을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법, 해외법도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 주제가 지금 님은 먼 곳인데 님이 아니라 놈이 아닐까 좀 그 부분 좀 정정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저지러진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조수사라는 것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폴과 요청을 해서 송환을 해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심지어 우리 오늘 서준배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수사팀과 문의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담당 경찰에 물어보기도 했는데 최근 범죄자들이 이제 우산으로 CCTV를 가리기도 하고. 저희 그 CCTV도 준비되어 있어요. 최근에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 사건 CCTV 보면 CCTV 앞에서 우산으로 가리고 오토바이 훔쳐가는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저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30분이 골든타임이지만 강력범죄는 3, 4일 내에 신원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이 같은 사람들은 사실 환복도 하고 아주 치밀하게 도망 다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강력범죄는 보통 데드라인을 15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데드라인을 왜 15일로 잡냐면 생각보다 긴데요. 왜냐하면 CCTV가 삭제되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CCTV가 삭제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피의자를 그 신원을 확인하기만 하면 검거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외국으로 도망가는 게 문제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 신원 확인될 때까지 이제 미리 도망가게 비행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다 소용없다고 볼 수 있는 게 인터폴 적색수배라는 게 있습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은 전 세계 19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 있고 인터폴 적색수배는 가장 강한 수배거든요. 그러면 이 195개 회원국에서 그 출입국 통보를 서로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권이 무효화 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니네 범죄자 우리나라 들어왔어. 나라마다 이제 공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범죄인 인도 조약도 체결돼 네.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가서 잡는다.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걸릴지언정 예. 잡기는 잡는다. 예. 그러니까 님이든 놈이든 먼 곳으로 가봤자 소용이 네,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요새 이런 범행들 보고 나도 해외를 한번 도피해봐라고 생각한 사람들 정신 차려야겠다. 예. 네, 이런 결론으로 두 번째 주제도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서 교수님 처음 나오셨는데 아주 신 변호사가 중간에 진행도 해주시고 매끄러운 네, 이야기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백질에 달라붙어 있는 탄수화물에 관한 일단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요거를 만들어서 네, 금요일에 만납니다. 인터뷰 코너죠. 오후에 티키타카. 요즘 부캐릭터, 부캐 열풍이 한창인데 부캐의 원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이너스 연을 비롯한 7080 히트곡 작곡가이자 가수,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 아, 감사합니다. 아티스트로 불러. 또 한편으로는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네. 교수.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조 엄친아 아니세요? 아, 제가 그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진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노래도 나갔고 네. 작곡가, 가수, 교수 네. 어떤 게 제일 듣기 좋으세요? 듣기 좋은 거는 글쎄요. 그 교수가 제일 편하긴 한데요. 네. 이제 엊그저께 예. 교수를 이제 관뒀으니까. 명예퇴직 네. 아니면 이제 네, 정년퇴직. 정년퇴직. 네,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는 싱어송라이터 혹은 작가 뭐 네. 그렇게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티스트로 불리고 싶다는 네. 조진원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1980년대 엄청난 히트곡 라이너스의 연을 작곡을 하셨어요. 노래를 먼저 틀어주세요. 들으면 모두 아실 거예요. 제가 앞서 시작하면서도 불렀는데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직접 노래 부르셨던 거죠? 네, 저거는 우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5월에 별에는 밤이라고 하는 공연을 네.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했습니다. 지금 가사가 이제 크게 나가고 있는데 노래방처럼 가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좋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가사도 직접 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가사 덕분에 제가 마강수 교수님하고 친분을 쌓게 됐죠. 이게 네. 대학생이에요. 네. 20대 대학생 시절에 만드신 노래라고. 1학년 때 만들었어요. 1학년 때? 네. 그러니까 20살 때? 그렇죠. 이 노래를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좀 나오게 된 노래예요? 흥얼거리면서 만들었습니다. 흥얼거리면서? 네, 안 그러면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좀 배우셨어요? 저는 기타를 혼자 예. 독학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 제 기타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작곡할 정도는 됩니다. 네. 근데 이 노래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공교롭게 다른 사람이 듣고 이 노래를 나 줘.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너스가 예. 가져간 건가요? 라이너스의 베이스를 치는 문영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그 친구가 이 노래를 듣더니 우리가 이거를 갖고
중앙일보, 동양방송 그때 TBC죠. 옛날에 이제 TBC. 네. 주최한 그 젊은이의 가요제에 나가겠다. 예. 그래서 제가 흔쾌히 예. 오케이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가요제에 나가서 이 노래가 어떻게 된 거죠? 우수상하고 작사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 노래가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노래. 지금도 들으면 가사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고요. 네. 자, 다음 곡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는 내가 노래를 부르겠다 해서 네.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 이게 데뷔곡이 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노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아, 이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듀엣곡이군요. 네. 이것도 TBC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노래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노래 좀 들어볼게요. 들어보렴 두 눈을 꼭 감고 이 노래가 결혼식 축가로 엄청 유행했다고요. 축가라기보다는 신랑 신부가 같이 부르는 같이 부르는 노래로 아주 한동안 많이 불려졌다고 말들 합니다. 이게 지금 화면 나가는 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TBC 그 앞에 보시면 TBC 자료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KBS 자료. 요건 KBS 자료. 네. 오른쪽에 서 계신 모습. 네, 맞습니다. 왼쪽은 로코스트의 김태민 씨입니다. 네. 그런데 방금 이 노래를 이제 신랑 신부가 직접 이제 결혼식장에서 부르는 게 유행을 했다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부르려면 상당한 가창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땐 다 예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도 젊은 선남 선녀니까. 네. 이 노래 제목을 딴 영화도 나중에 나오는 네, 제가 당시에 그 한진흥업이라고 하는 영화사인데요. 예. 그때 그 한진이하고 정윤희 씨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예. 근데 여대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예. 그럼 가장 핫한 게 뭐냐 지금 그랬더니 제일 핫한 어떤 네. 단어나 뭐 네. 노래가 뭐냐? 네, 그래서 저 영화엔 제 노래는 안 나옵니다만 예. 계약서를 썼습니다. 아, 계약서는 쓰셨어요? 네,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갖고 예. 제가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사실은. 아, 근데 계약서도 썼으면 네. 영화에 노래도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3편까지 나왔거든요. 아. 네, 근데 안 쓰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이미 이렇게 되니까 이 노래는 몇 살이었어요? 네. 그거가 하신 거죠? 21살, 2살 때입니다. 이 노래는 21살. 네. 여는 20살. 네. 사랑하는 사람은 21살.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가요? 네.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 때도 만들던데.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20대에 네. 글쎄요, 작곡가로 큰 인기를 얻으셨는데 예전 사진 한 장을 제공을 해주셨어요. 볼게요. 네. 네. 이 사진 조금만 앞쪽으로 보시고 이 사진이 지금 예. 보면 네, 네, 네. 김창완 씨가 보이고 SM 이수만 씨가 보입니다. 네. 이게 함께 놀러 가신 그런 장면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름방학 때 이제 그 현리 뭐 예. 청평 지나면 있는데요. 예. 거기에 주말에 자주 갔습니다. 예. 그럼 저게 지금 저서상으로 간 라이너스의 마광수 군이 이수만 씨 뒤에 있고 송영길이라고 하는 예. 당시 굉장히 유명한 예. 그 개그맨입니다. 그리고 좀 문영삼 뭐 그러니까 김광일, 보면 네. 굉장히 쟁쟁한 분들과 함께 음악 활동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음악을 그만두고 연구자 교수의 길로 가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동료들이 그때 김창완 씨가 이수만 씨가 음악 계속 하자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김창완 씨는 말렸어요. 아. 너 공부해라. 공부해라 오히려. 네, 네. 그 당시에는 예. 음악을 하면 뒤에서 뭐 딴 따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지금은 뭐 음악 한다 그러면은 뭐 더 좋아하지 않나요? 더 좋아하는데 그 예. 당시는 안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안 그랬다.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야, 너 공부하는 게 더 낫다. 근데 그러셨죠. 나중에 근데 김창완 씨도 그렇고 뭐 이수만 씨도 그렇고 굉장히 음악적으로 이제 성공하셨잖아요. 보면서 야, 내가 교수 안 하고 내가 했어도 나도 음악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박사학위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해야지 옛날 거 생각하면서 지낸다면 그건 패배자 아닐까요? 근데 김창완 씨가 공부하라고 해서 하셨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이제
20살, 21살 때 이렇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 왜 내가 연구자의 길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신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계기가 있죠. 전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대중은 살짝 고개를 돌리면 그냥 끝납니다. 예. 하지만 학업은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새가슴이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정말 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신지 교수님 되신 다음에 네. 노래방에서 하는 수업을 개설해서 수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학교에서 그 당시에 그 프레시맨 세미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교수가 어떠한 주제를 갖고 수업을 개설해야 그럼 됩니다. 이게 생물학 강의는 아니었고?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목적이 그때는 다 학부로 들어오고 학과로 들어오니까 다른 과 학생들하고 좀 소통하고 뭐 그런 걸 좀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학교에서 그걸 만들었고요. 네. 저는 뭐 제가 잘하는 게 대중음악 쪽이니까 뭐 그걸 주제로 삼아서 그럼 노래 했죠. 잘 부르면 A 학점 나오는 겁니까? 절대 그런 그건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년퇴임 말씀하셨는데 네. 정년퇴임 하시고 어제 바로 콘서트를 여셨어요. 네, 8월 30일이 연세대학교 교수 마지막 날이었고요. 어제가. 31일이 그러니까 엊그저께가 예. 마지막 날이었고 어제가 이제 정년 퇴임하고 자유인이 된 첫날 공연을 했습니다. 어제 무대 영상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화면인데 여기서 어떤 새로운 곡을 또 하나 선보이셨다 그래요? 네, 그 종이부시? 네, 종이부시이죠. 한자어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네네. 해주세요. 이게 종이부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마치고 곧바로 다른 일을 이어서 시작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사자성어고 물론 제 처지를 말한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나이가 65세가 되고도 이렇게 시작하니 당신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만들었죠. 제가 모시면서 이제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고민은 평생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앞서 두 가지 갈림길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쭉 그 길을 걸어오셨고 지금도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글쎄요, 제가 뭐 조언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아라.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라. 네, 그걸 골라내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 뒤로 남겨놓고 취미로 갖고 있으면 저처럼 교수도 하고 음악도 하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았을 때 예. 그게 안 되면 정말 큰 짐이 돼서 어깨를 힘들어진다. 짓누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티스트로의 삶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 신곡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대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 노래 중에 이건 참 좋은데 왜 그 유명해지지 않았지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네. 그거 다 리메이크해서 올해 네. 안에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래가 나오면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면 또 한번 네.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그럼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